자, 이번 한 주 뜨겁게 이슈 달궜던 것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송국건 영남일보 서울취재본부장,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하재근 문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첫 번째 주제, 오달수 씨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달 만에 입을 열었는데요. 성폭행도 없었고 성추행도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배우 엄지영 씨가 등장을 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예, 그러니까 이제 오달수 씨가 그동안 잠적해 있다가 매체에 등장을 해가지고 그동안 막걸리로 세월을 보냈다. 아하. 부산에 어머니 댁에 내려가서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그렇게 자숙하면서 이제 시간을 보냈는데 앞으로 자숙을 할 것이고, 그런데 그동안 여성들의 폭로에 대해서는 25년 전 사건도 그렇고 15년 전 사건도 그렇고 뭔가 남녀관계에 일은 있었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근데 나는 그것이 애정관계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내가 어떤 강제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아하.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설사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 하더라도 나의 행위로 인해서 상대편 여성이 기분이 나빴다면 사과드린다라고 사과를 하긴 한 거죠. 사과를 했지만 내가 강제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무슨 뭐 성폭행범이나 성추행범은 아니다. 이런 취지로, 그러니까 지난번에 했던 왜 사과 같지 않은 사과라고 인터넷에서 논란이 있었던 그 취지랑 거의 똑같이 이번에도 이제 반복을 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15년 전 사건을 실명 폭로했던 엄지영 씨가 이제 매체 기자를 만나가지고 아니 이게 어떻게 사과냐? 나는 진정성 있는 사과를 기다렸는데 나는 뭐 성폭행도 안 저질렀다, 성추행도 안 저질렀다, 아무것도 안 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사과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엄지영 씨가 요번에 그동안 사실 좀 애매한 게 있었는데 엄지영 씨가 요번에 분명하게 얘기한 게 뭐냐면 나는 15년 전에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그동안 좀 애매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지영 씨가 분명히 자기 피해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엄지영 씨는 좀 아직까지도 분명한 사과를 못 들었으니까 사과를 원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투 국면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일부 여성 같은 경우에는 아예 언론에 얼굴 공개를 하지 않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엄지영 씨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자신의 얼굴까지 다 공개한 입장에서 이렇게 오달수 씨와 어떤 진실 부분에 있어서 평행선을 달린다 했을 경우에는 엄지영 씨 입장에서는 상당히 분통 터질 만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성 입장에서는. 그렇죠. 뭐 그 자체가 계속된 그 수치심, 그 모욕감이 뭐 지속되는 이와 같은 심정이 아닐까. 그래서 하나의 그 정신적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 이와 같은 것에 많이 시달리는 것이 그 여성 성추행, 성폭행 피해자들의 그 공통적인 그 입장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 있어서 엄지영 씨는 그 당시에 상당히 용기를 내서 왜냐하면 또 그 학생들을 또 가르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떳떳하게 이 진실을 그 밝히고 싶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그 당시에도 아무렇지 않은 그 표정을 지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도 누구에 떠밀려서 하는 반 강제적인 이와 같은 진실성 없는 사고가 아니냐, 이와 같은 그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미투 운동의 본질보다는 아마 지금 일단 그 소나기를 피해가고 하는 식의 얘기가 아니냐라고 하는 좀 약간 비판적인 느낌이 있는 것 같고요. 진심 있는 그런 사고 같은 거를 바라긴 바라지만 이제는 거의 뭐 포기할 정도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아까 이제 표정이 없다라고 하는 이 점에 있어서는 오달수 씨는 사실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내가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사이코패스나 연쇄 살인마나 이제 그런 것이지 사실은 그와 같은 일은 진짜가 아니다. 난 성추행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 이 시점에서도 오달수 씨와 지금 A 씨 그리고 엄지영 씨는 입장이 서로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보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오달수 씨는 그러니까 난 남녀관계로서 그러니까 좋아해서 모든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엄지영 씨는 전혀 그게 아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오달수 씨가 사실은 이제 좀 일찍 이혼을 했죠. 그리고 이제 독신 생활을 하다가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연인 관계에서 이제 비롯된 것이다 생각하는 이야기인데 이제 엄지영 씨 입장에서는 뭐 절대 그런 거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20년이 더 됐기 때문에 지금 법률적으로는 사실 다툼을 할 일이 없는 거잖아요.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보면 이게 어떤 기준, 즉 남자가 지금 어떤 평상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여자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성폭행과 성추행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들을 요즘도 많이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보면 실제로 여성 측에서 정확하게 내가 이 어떤 성관계에 대해서 오케이 하겠다 이런 의사가 없으면 이거는 전부 다 성폭행, 성추행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사회가 보면 남자가 적당히 이렇게 밀어붙이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뭐 이거는 그냥 뭐 사랑관계에서 했다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인식들 이게 굉장히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거거든요. 오달수 씨 입장에서 보면 아니 상대방이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나는
사랑하는 입장이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지만 여성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분명히 자기가 어떤 지위나 이런 것 때문에 강제적으로 사실은 어떤 성폭행을 당한 것인데 근데 분명히 본인의 의상에는 허락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남성 측에서는 지금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엄지영 씨가 본인의 어떤 입장을 직접 나타내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달수 씨가 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분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인식의 변화가 저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지현 검사가 이것을 미투 운동에 불어붙인 게 딱 2달 됐습니다. 2달 됐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이 다른 방향으로 막 이렇게 미투 운동이 번지는 측면이 있어요. 얼마 전에 그 박훈 변호사와 김기호 그 당협위원장 서로 돈 가지고 뭐 1억 걸겠다. 전문주의 문제 가지고 1억 걸겠다 하고 또 배우 각도원 씨하고도 1억 10억 하고 뭐 돈 가지고 이렇게 훼손을 한 그런 사례가 있었고 지금 오달수 씨 사례를 보면은 한 달 동안 자숙을 했다고 그러는데 자숙한 것이 아니고 본인의 방어 논리를 개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달 전에 2월 27일 날 엄지영 씨가 TV에 출연해서 그 미투 운동을 했습니다. 나도 그 초행을 당했다. 그러니까는 그 다음날 입장문을 냈어요. 오달수 씨가. 2월 28일 입장문은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앞으로. 내 말과 그 행동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과 처벌도 다르게 받겠다. 이렇게. 그리고 한 달 동안 칩거를 했는데 한 달 이후에 나타나서는 사과는 하면서도 나는 강간범이 아니다. 또 성관계 같은 경우는 의사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일치하지 않은 것이 높을수록 이거는 성폭행이다.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높지 않다. 이 논리를 개발을 하고 나온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네, 한 달 동안. 그러니까는 어떻게 자숙의 시간을 가졌다면 최소한 한 달 전에 입장과는 그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 했으면 이 정도는 나왔어야 되는데 입장이 좀 바뀌었다고 보죠. 아니 지금 그럼 오달수 씨는 지금 방송에서 전면 다 하차를 했고 출연했던 분도 막 편집해가지고 다 잘린 거잖아요. 지금 방송 복귀를 지금 다시 생각을 염두에 두고 계신가 보죠? 오달수 씨가 자숙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연예인들이 자숙이라고 하면 보통 일정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돌아온다는 의미가 그 말뜻 안에 내포가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달수 씨는 지금 컴백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지금 오달수 씨가 주연급으로 출연한 영화 3편이 어떻게 엎어질지도 모르는 굉장히 영화계 입장에서는 타격이 큰 사건인데. 주연급으로요? 그러니까 신과 함께라는 영화에서 주연급으로 출연했는데 그건 통편집이 됐고 신과 함께 이외에 다른 영화 3편이 주연급이라고 지금 알려진 게 촬영이 완료된 게 있거든요. 이게 다 지금 엎어질 위기에 처해서 그럼 영화계 타격이 굉장히 큰 건데 이런 정도의 크게 타격을 입힌 배우가 과연 돌아올 수 있을지 지금 돌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오달수 씨의 의지가 만약에 지금 여성이 자신의 얼굴과 실명을 내놓고 고백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우리 사회가 지금 인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도 하지 않고 돌아온다고 했을 때 과연 대중이 그것을 받아줄 것인가. 이런 태도를 후배들은 그리고 또 이 10대 팬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렇게 봤을 때는 오달수 씨의 입장이 점점 대중들한테 안 좋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배우 최일화 씨의 미투 의혹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25일에 배우 최일화 씨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가 폭로하기도 전에 자신의 과거 성추행 사실을 자진 고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피해 여성은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자, 지금 최일화 씨의 피해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피해 여성입니다. 피해 여성이 대학을 갓 졸업한 24살의 연극 배우 지망생이었다. 성추행이 아니라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폭행 주장을 피해자가 여성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무서워서 사과도 받고 싶었지만 무서워서 그 자리에서 사과도 못 받고 그냥 도망치듯이 자리를 떴다라고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는 최일화 씨에게 그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말이 맞다고 가정했을 때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은 최일화 씨 같은 경우에는 더 큰 파도, 성폭행이라는 더 큰 파도를 좀 피하기 위해서 성추행을 먼저 자진 고백하는 꼼수를 보였다.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도 피해 여성 입장에서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논리적으로 보면 그럴 것 같습니다. 그 최일화 씨가
같은 경우 어떤 구체적인 증거와 누구 폭로도 없었는데 네. 스스로 그 자진해서 내가 과거에 그 성추행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하는 그 뉘앙스가 피해자 입장에서 들어보면 아주 사소한 수준의 성추행으로 이렇게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얘기를 지금 밝힌 거죠. 그 25년 전에 그야말로 그 신출내기 그 연극 배우로서 24살이었는데 그 애니갱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발성 연습을 역시 그 빙자해서 네. 계속 그 일주일 동안 불러내고 새벽에 결국은 강제적으로 성폭행을 그 했다. 뿐만이 아니고 이 이후에도 그야말로 얼굴을 가격하면서 내가 정신을 잃을 뻔한 이런 상황도 있었고요. 이것에 그 나중에 이제 용기를 내서 사과를 받으러 찾아갔었는데 나를 완전히 못 알아보는 건지 정말 그래서 나는 오히려 무서워서 지금 도망쳤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현재 그 유방암을 이렇게 투병 중에 그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피해 여성이요? 피해 여성이요. 그래서 이제 그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는 적어도 꼭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싶다. 더군다나 지금 딸도 한 20대 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기를 내서 결국은 이 사실을 얘기했다. 결국 요약하게 되면 처음에 최일열 씨가 얘기한 것처럼 아주 사소한 수준의 성추행은 결코 아니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미리 얘기했느냐? 성폭행이 불거질 것을 미리 그 파고 자체를 줄여나가는 하는 하나의 꼼수가 아니었냐 이런 분노도 이 얘기에는 같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 아닌가 보입니다. 이 최일하 씨 같은 경우는 사실 뭐 TV에 토크쇼나 이런 데 출연해서 자기 어려웠던 시절들 뭐 이야기를 하면서 뭐 많은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지금 이제 또 그러면서 자기가 자진해서 이제 성추행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지금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성의 그동안의 삶을 보면 정말 본인의 입장에서는 뭐 별거 아니다 생각했지만 한 여성의 인생을 거의 이제 파괴를 한 것이에요. 그 이분이 정말 어떤 면에서 뭐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한참 시간이 이른 다음에 실제로 이제 그 성추행을 이야기하니까 무슨 소리냐 지금 정말 자기가 성폭행 당했다면서 구체적인 지금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게 지금 보면 그동안 나왔던 연예인들이 보면 자기는 그냥 별것 아닌 것 그냥 한 번의 어떤 실수 뭐 어떤 사랑의 감정 이걸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당했던 분들은 그 일생 자체를 굉장히 정신적인 고통과 피폐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본인의 사과 한마디로 넘어갈 수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문제는 워낙 오래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뭐 법률적으로 처벌은 되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 한 여성을 어떤 짓밟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정말 본인이 진정한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최일하 씨가 이 여성한테 연락을 하질 않았대요. 이 사건 이후로. 사과를 할 거면 사실은 언론에다 할 게 아니라 이 여성한테 직접 내 진정성 있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뭐 성범죄 사건이 뭐 사안에 따라서 어떤 피해자는 가해자가 연락 오는 걸 바라지 않는 피해자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연락이 오는 걸 원하는 피해자도 있는데 이 경우에 이 여성은 내가 죽기 전에 최일하 씨한테 진정성 어린 사과를 받고 싶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직접 연락을 할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근데 지금 연락을 안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일각에서는 최일하 씨 소속사 측에서 이 여성한테 연락을 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소속사에서요? 근데 그것은 사과를 위한 연락이 아니라 만약 그렇다면 무마를 위한 연락이 아니냐. 그거 자체가 부적절하다.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이 약간 좀 모호한데 처음에 최일하 씨가 성추행을 인정하는 그 이제 발언을 했고 그 다음에 여성이 성폭행 피해를 주장했고 그 이후에 진전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느 쪽 말이 맞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상한 게 뭐냐면 최일하 씨가 성추행을 이렇게 가만히 있는 사람 누가 이렇게 크게 의혹을 제기하지도 않았는데 인정을 할 정도로 매체한테 이렇게 친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자기 입장을 밝힌다면 성폭행 의혹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히는 게 정상이고 만약에 최일하 씨 말대로 성추행만 있었다면 성폭행 의혹이 나왔을 때 이건 너무나 억울한 거잖아요. 그럼 본인이 억울해서라도 아니다 그건 옛날에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해명할 법도 한데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제3자가 보기에는 뭔가 최일하 씨가 지금 당당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일하 씨가 좀 이렇게 투명하게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미투 운동 중에 최일하 씨 경우는 좀 특이한 케이스죠.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나도 이게 성추행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자진 고백을 했죠. 미리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처음에는 최일하 씨가 한국연극배우협회 이사장을 지냈어요. 여러 가지 위치가 있죠. 연극계에서 영화계에서 위치가 있는 공적인 위치가 있군요.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하고 뭐 경찰의 홍보대사 같은 것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반성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처음에는 있었죠. 그런데 그다음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피해자의 사과 요구가 중간에 있었을 거다. 또는 언론이 이것을 포착한 언론이 취재를 들어갔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성추행으로 정도로 막으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 피해를 25년 전에 이제 피해를 당했다는 여성이 나와서 성추행이 아니고 성폭행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진정성이 완전히 지금 사라져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어제 KBS 양승동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 논란이 지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는 퇴근한 이후에는 뭘 하셨습니까? 정확히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술 마시고 노래를 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제가요?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날 부산 해운대에 있는 노래방에 가신 적 없습니까? 기억해 보시죠. 기억이 없습니다. 노래방 가신 적 없습니까? 예. 법인카드 사용 내역 갖고 계신 거 있으면 그날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 한번 해보면 되겠네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출해 주시죠. 예. 만일 그 자리에서 술 마시고 노래하고 노래방에서 놀았다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랬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승동 후보자의 말을 정리를 해보자면은 4월 16일 세월호 사고 당시에 법인카드가 긁힌 내역은 있습니다. 그런데 난 간 기억은 없다 이겁니다. 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 당시에 KBS 부산총국에 이제 편성 제작국장을 했었거든요. 예. 사실은 그동안 사실 이 세월호 문제 때문에 KBS 내부에서 문제가 된 게 그거 일부 간부가 그런 뭐 단순한 사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완전히 또 적폐를 몰린 적도 있고. 그러니까 이 어떤 발언 하나를 놓고도 사실은 굉장히 민감했던 사안 아니겠습니까? 방송계에서는. 그러니까 그만큼 그 날의 기억들을 어떻게 했는가 또 그날의 행동을 어떻게 했는가. 저도 사실 기억이 생생합니다. 정말 그날 어떤 그 4월 16일 날 벌어졌던 일에 대해서 그날의 어떤 참상과 그런 슬픔들 사실 뭐 언론이라면 사실 그날의 어떤 기억들은 다들 할 텐데 문제는 지금 이제 그날 그 저녁에 법인카드를 가지고 노래방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카드 명세서가 나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은 뭐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법인카드를 쭉 빼보니까 그날 갔던 것이 이제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16만여 원이니까 결제를 했던 기록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걸로 비춰보면 그러면 그동안 예를 들어서 세월호가 사고다 해서 적폐를 몰린 사람이나 그날 당일날 그 참상이 벌어졌는데 중요한 KBS 사장을 하겠다는 간부가 노래방을 갔던 사람이나 어떤 사고방식에 갔을까 저는 그런 문제를 좀 비춰보고 싶어요. 자, 그럼 물론 기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날의 기억이라면 이건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날이라는 사건이라는 게 정말 그 정권이 무너지고 그다음에 새로운 정권이 탄생하고 하는데 결정적인 도화선이 된 사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KBS 사장이 되겠다 한 분 자체가 저 정도의 기억이 없다라면 제가 볼 때는 과연 이게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리고 또 이 문제에 대한 과연 앞으로 KBS 개혁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아니 만약에 본인이 카드를 안 썼다고 하더라도 이걸 법인카드를 다른 사람이 썼다라고 해도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그날 일반적인 평균적인 입장에서 과연 이렇게 노래 유흥주점에 가겠느냐 이런 문제도 사실 상당히 큰 거고요. 저는 이것보다 이제 더 심각한 것이 여러 가지 자료를 냈는데 지금 그 알려진 바에 의하면 요것만 싹 뺀 거 아닙니까? 왜 애초에는요? 그 애초에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그 소위 말해서 공영방송의 사장으로서의 도덕성과 자격이 맞느냐 이 부분을 저는 더 큰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언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세상의 그 창 아닙니까? 사회의 그 창인데 만약 이것을 그대로 대입하게 본다면 일정한 편향성을 가지고 일정한 보도자료나 사항을 뺄 수도 있다. 이렇게도 사실 그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그날 부득이해서 설령 그 노래방에 갖다 손치더라도 백벌 양보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무엇인가 거짓말을 시키는 이것이 그야말로 공영방송 수장으로서의 자세에 맞는 것이냐. 정직성이 가장 그 중요한 정책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입장에서는 사실상 도덕성 검질과 자격 논란을 더 증폭시킬 수 있는 물론 이제 세월호 당일날 이렇게 그 10만 원, 20만 원에 가까이 술과 유흥을 즐겼다고 하는 것도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것보다 더 높을 수 있는 것은 그 상황을 콕 찍어서 그 자료만을 의도적으로 뺀 것은 아니냐. 그러면 언론인으로서의 그 기본 자질이 기본 소양이 상당히 흥결이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비난성이 저는 더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뭐 유흥주점은 아니고 노래방이라는 점은 저희가 정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100번 양보해서 그 양승돈 사장 후보자가 당시 있었던 곳이 사고 지역이 아닌 부산이기도 했고 또 편성제장 국장이었으니까는 보도와는 아주 밀접한 관련 부서는 아니었다 손치더라도 그렇다면은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을 왜 굳이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하느냐. 거짓말에 저희의 분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만약에 현직 언론인입니다. 물론 뭐 현장에 가 있는 기자는 아니지만 현직 언론인인데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저희들도 그날 하루를 거의 기억해요. 너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면 그날 하루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은 그 사안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아, 근데 본인이 계속 세월호 리본, 노란 리본을 달고 그러니까 다니셨거든요. 저번에 그 전경 발표할 때 노란 리본을 달고 나왔기 때문에 이 세월호 그 당일 노래방에 갔다는 것이 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노란 리본 자체가 어떤 그냥 보여주기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하나 있고 사안의 심각성을 몰랐었다는 문제가 있고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면 또 하나는 계속 말을 바꾼 문제죠. 처음에 모른다고 그랬다가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랬다가 그다음에 회사에서 내준 그 카드 거래 내역을 자료해 보니까 없었다. 그런데 나중에 재무부에 확인해 보니까는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렇다면 그 합리적인 의심으로 회사에서 제출한 자료에서는 그 부분을 누락했을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이것이 그 카드 전표가 나오고 난 뒤에도 그 인사청문 준비단에서 이것이 송구스럽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양성동 그 사장이 송구스럽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어떤 그 노래방 간 것을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래 내역을 거래 내역이 확인되기 전에 그것을 모른다고 한 것이 송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어떤 사안의 심각성을 몰랐다는 문제, 또 이것을 계속 말을 바꿨다는 문제,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 보면은 이게 사안이 정봉주 씨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정봉주 씨도 사실은 호텔에 갔는지 안 갔는지 막 공방으로 막 있다 결국 카드 내역 나와가지고 본인 정기 은퇴까지 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양승동 사장도 처음에는 안 갔다 나 기억 없다라고 했다가 카드 내역 딱 나오니까 죄송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7년 전 일이 기억이 안 난다는 거고 한 사람은 또 4년 전 일이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관계를 있는 그대로 얘기했으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조용히 넘어갈 수도 상대적으로 이렇게 크게 일이 커지지 않고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뭔가 당당하지 못한 태도를 보인 것이 문제 아니냐. 그러니까 저도 기억 안 나거든요. 세월호 사건 당일날 제가 뭐 했는지 아무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 못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 고위공직자가 아니면 사실 뭐 민간인은 뭐 나라 한쪽에서 어떤 사고가 터졌더라도 자기 일상생활을 평소대로 영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냥 그런 입장을 가지고 나는 기억이 안 난다. 뭐 그날 내가 어떻게 했는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다라고 해서 자료를 보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되는 건데 굳이 처음에 대응을 할 때 내가 그랬을 리가 없는데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이렇게 당당하지 못한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게 1차적으로 문제고 2차적으로 더 큰 문제가 된 것은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중간에 누락하고 그날 썼던 부분을 보고를 안 한 것이 아니냐. 나중에 이제 야당이 그걸 기록을 제출해서야 뒤늦게 인정한 것이 아니냐. 이것은 뭔가 매우 좀 이상하다. 이게 그러니까는 사안 처음에 잘못 자체보다 그것을 숨기려고 한 거짓말 때문에 정치인들이라든가 고위공직자가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 상황들이 그동안 반복적으로 이어졌었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보고 이 교훈을 얻지 못했는지 왜 금방 드러날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을까? 이 부분이 사실은 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어제 인사청문회 자리에서는 양 후보자가 이 추적 60분 그 천안함 폭침에 대한 정부 발표에 의혹을 제기하는 방송을 한 것에 대해서 아무 문제도 없다는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 한번 들어보시죠. KBS는 천안함 폭침이 그렇게도 북한의 소행이 아니기를 바라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지 근거 없는 의심을 바탕으로 재탕만 내보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으로 의혹이 제기되는 경우에 또 과학적 검증에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언론사로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당연히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다뤄야 될 사안이다라고 지금 양 후보자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당연히 다뤄야죠. 문제가 있으면. 그런데 보십시오. KBS가 일단 공영방송입니다. 시청료를 내서 하는 방송이지 않습니까? 국민들이요. 그러면 이 천안함 문제는 사실은 그 당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논란과 의혹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관해서 또 해외 전문가들까지 다른 나라까지 다 합해서 국제적인 조사단이 아주 심층적인 조사를 벌였어요. 모든 사안에 대해서. 그래서 그 결론을 내려서 천안함 보고서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천안함은 결국은 북한의 의뢰에서 수중에서 폭파해서 했다.
그리고 그 살아남았던 증인들, 즉 살아남은 군인들이 그 상황들을 다 진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럼에도 관련된 이 진술한 사람들 대부분 또 처벌받은 사람도 있고 지금 재판에 진행 중인 사람도 있습니다. 예. 의문 제기했던 사람들이. 그런데 물론 추정 60분에 저도 그날 봤는데 만약에 뭐 새로운 문제, 정말 예를 들어서 그때 결과와 전혀 다른 어떤 새로운 문제, 네. 뭐 그걸 제기하는 거라면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런 문제 당연히 언론이 제기해야죠. 예, 그럼요. 그렇지만 그 추정 60분이 제기한 문제가 이미 논란이 됐고 증명됐던 문제예요. 그리고 당시에 생존자들에 의해서 그 문제가 어느 면에서 해명됐던 문제들입니다. 예. 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실제로 방송을 하면서 그 의혹을 그대로 방송을 했고 예. 더군다나 현장에 있었던 장병들이나 다른 어떤 전문가들 이야기는 하나도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방송을 NHK가 BBC가 했다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KBS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국민들은 저게 정말 의혹이 있는 것이다라고 볼 거 아니겠습니까? 예. 또 다른 분열이 생기는 거죠. 예.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 했던 군인들이나 이 장병들 같은 경우는 정말 울분을 토하면서 어떻게 우리한테 한마디도 들어보지 않고 저렇게 똑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이런 문제를 제기한 거 아니겠어요? 예. 자, 그렇다면 그 방송의 어떤 그 객관적으로 봤을 때 새로운 문제도 아니고 예. 기존의 문제를 되풀이하면서 KBS가 다시 문제를 제기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또 논란을 불러일으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새롭게 사장이 되신 분께서 물론 그렇게 이야기했죠. 과학적인 문제가 있다면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객관적으로 보기에 예. 새로운 전혀 증거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인식이라면 이게 과연 KBS가 그냥 아무런 문제나 그냥 제기하면 되는 것인지 정말 국민의 세금을 받아 하는 그런 공영방송이 이런 문제를 그렇게 가볍게 취급해도 되는 문제인지 네. 좀 저는 의문입니다. 그렇군요. 네, 계속해서 주제를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를 조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 거부가 이제 측근들에게로 그렇다면 이어질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왔었는데 김윤옥 여사까지 이제 검찰 수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지금 조사 거부하고 있는데 김윤옥 여사도 지금 조사를 거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 장소 제3의 장소에서 김윤옥 여사가 이제 응하기로 했다가 네. 하루 직전에 사실 변호인을 통해서 안 나가겠다 이렇게 거부 의사를 밝힌 것 같습니다. 예. 아마 뭐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제 그 남편인 그 이명박 대통령께서 공식적으로 거부하는 이와 같은 이제 의사를 표했는데 예, 부인이 이제 부인이 나가게 되면은 이것은 이제 앞뒤가 안 맞는 이와 같은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김윤옥 여사가 직접 편지에서 그렇게 밝히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손편지를 작성했다고 또 얘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법리적으로 그 판단을 했을 때 지금 일단은 검찰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이명박 대통령의 그 뇌물수수의 하나의 공범으로서 사실 이렇게 적시해놨고 있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이와 같은 것에 아무런 얘기도 하고 있지 않은데 덜컥 만약에 김윤옥 그 여사가 일정 부분을 만약 인정하게 된다고 한다면 예. 사실상은 이제 그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는 법정에서 다투려고 하는 전략 자체를 사실은 아주 회방 놓는 이런 꼴로 상당 부분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판단 때문에 나는 결코 나가지 않겠다. 뭐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찰의 입장에서도 이것을 뭐 강제적으로 사실은 뭐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구인받는다든가 이런 것이 일반인에서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적어도 이제 국가 원수의 영부인으로서 이와 같이 하게 되면 그야말로 정치적 핍박 내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보니까 상당 부분 검찰도 딜레마 상황에 있는 것이고 다만 제2차, 제3차에 아마 설득 자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구속영장 기한을 4월 10일까지 현재 연장을 신청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검찰 조사는 거부하고 계신데 검찰 수사는 또 철저히 대비하신다는 말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참고인 신분이니까 일단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지금 피의자로 전환을 하겠다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참고인이기 때문에 안 나가도 괜찮지만 피의자로 하면은 반드시 나가야 되고 안 나가면 구인이 되겠죠.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는 아직 그까지는 생각을 안고 있다고 하지만은 이 상황 변화에 따라서는 그 김윤옥 여사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방어를 위해서 지금 현재 4명의 그 변호인단이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근데 5명을 더 공모를 했어요. 그러니까 변호인단을 강화를 하겠다는 것이죠. 앞으로 본격적인 그 법리 논쟁에 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조사에는 응하지 않고 검찰 수사에는 정면 대응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냐면은 처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 방문 조사를 거부를 했을 때 검찰 주변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렇다면은 김윤옥 여사를 비롯해서 주변 측근들에 대한 조사를 강화를 해서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이 나왔었죠. 그런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 김윤옥 여사의 제3의 장소 그 조사가 이렇게 예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변호인단과 같이 의논을 했겠죠. 상의를 한 결과 결국은 김윤옥 여사도 같이 응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오늘 오전에요. 우리 예술단이 또 평양으로 출발을
했는데 여러 얘기들을 좀 했었습니다. 네로라 하는 가수들이 등장을 했는데 한번 볼까요? 상상했던 소리가 이번 평양에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서 공연하듯이 편안하게 공연할 겁니다. 남측과 북측 따뜻한 마음이 서로 전해지고 공감할 수 있는 즐겁게 하고 오겠습니다. 막내니까 밝은 에너지 북측까지 꼭 전달해 드리고 오겠습니다. 지난 겨울 북측 예술단에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받은 벅찬 감동에 대한 보답으로 봄이 온다라는 이번 예술단 공연의 주제처럼 따스한 평화의 봄 기운이 한반도에 불어올 수 있도록 네, 평양에 가는 가수 한 명 한 명의 목소리를 다 들어봤었는데 어떤 일부 가수 같은 경우에 너무 들떠서 말을 많이 절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또 보이기도 했었어요. 봄나들이 가듯이 이렇게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기분도 안 상기에 좋은 것 이번에 같아요. 가수들도 상당히 일부는 들뜬 모습도 보이고 일부는 조금 긴장한 듯한 모습도 보이고 왜냐하면 이게 가수들도 한국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한국인들이 지금 깜짝 놀라고 있는 거잖아요. 작년만 하더라도 뭐 전쟁이 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남북화의 국면으로 넘어가고 북한 예술단 남한 들어오고 우리가 다 놀랐잖아요. 막 감동받고 가수들도 거기에 대해서 벅찬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몇몇 분들 제외하고는 다 거의 대부분 북한에 처음 가보는 분들인 거잖아요. 그리고 처음 가보는 분도 그렇고 두 번째 뭐 가는 분도 강산혜 씨도 하는 이야기가 내가 옛날에도 갔었지만 그때는 그냥 갈 만한 상황이라서 가는 거련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은 뭐 얼마 전까지 전쟁 난다고 하다가 갑자기 확 바뀌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평화 체제로 바뀌는 출발점에 우리 가수가 선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참 긴장되고 뭐 마음이 벅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정도로. 아니 근데 저 멤버가 한 번에 다 모이기도 사실은 그러니까요. 정말 한국에서도 쉽지 않은 멤버들이잖아요. 톱스타가 이렇게 쭉 도열을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는 것도 원래 단독 기자회견하는 분들인데 그렇죠, 이것도 원래. 스스로도 내가 지금 엄청난 일에 참여하고 있구나 스스로도 조금 특이하게 느낄 법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일반적으로는 볼 수 없는 대스타의 뭐 긴장한 모습이랄까 들뜬 모습이랄까 이런 것이 이번에 막내가 레드벨벳이잖아요. 레드벨벳 근데 멤버 한 명이 지금 드라마 촬영 때문에 못 간대요. 그래서 얼마나 그것 때문에 지금 청와대 청원까지 들어왔어요. 네, 지금 인터넷에서 이거 어디 소속사가 이거 어떻게 이게 했길래 이렇게 인터넷에서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레드벨벳 멤버 한 명이 드라마 촬영 중이라는 거죠. 뻔히 드라마 촬영하는 거 알면서 왜 공연 간다고 했느냐. 그래서 지금 불완전한 공연을 하게 된 거 아니냐. 근데 이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 이제 한 명 드라마 촬영 때문에 그 나중에 못 갈지도 모른다 해명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연 준비하는 측에서 요청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추정컨대는 왜 레드벨벳을 그렇게 선택을 했을까 추정을 해보면 일단 1차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지난번 평창올림픽 때 북한의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가 레드벨벳을 알더라고요. 레드벨벳 노래를 흥얼거려서 굉장히 화제가 됐잖아요. 아마 그걸 감안해서 북한 젊은 세대들한테 요즘에 인기가 있나 보다 하고 뭐 캐스팅을 한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일단은 추정이 됩니다. 네. 우리 노래를 듣는 북측의 반응은 어떨까요? 이게 이제 13년 만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갔을 때는 보면 관객들 반응이 뭐 거의 없거나 뭐 앞에서는 열심히 춤추고 하는데 가만히 쳐다보고 있거나 발로만 발바닥으로 음을 쳤다는 그런 얘기가 그러니까 그때 그 가수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웠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하면 뭔가 이제 박수도 치고 춤도 추고 하는데 아무리 춤을 춰도 반응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러워했다는 거죠. 근데 그 13년 시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 이제 그 이쪽 하만으로 오청 병사에 따르면 실제 자기도 소녀시대 노래를 거의 뭐 잘 듣고 할 정도로 굉장히 소녀시대 노래가 듣고 싶다고 할 정도로 내부에서 보면 많은 USB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우리나라 노래라든지 이게 많이 퍼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중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그동안 북한에 많이 보급이 됐었고 이제 그렇다면 과연 공연 중이긴 하지만 실제 아마 노래 아는 노래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럴 거예요. 13년 전보다 많이 알고 또 두 번 간 가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거기서는 반응 자체를 과연 어떻게 볼 것인지 당시에는 굉장히 딱딱하고 이렇게 보였는데 실제 그 변화상을 좀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고 저는 이런 공연들을 좀 자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 이렇게 하면 말로 퍼져서 실제 북한 사회에서 조금씩의 변화는 일으켜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공연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두 차례 공연이고 또 이제 김정은 부부가 직접 아마 관람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 북한의 우리의 어떤 문화나 예술을 알리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자, 우리 가수들 어떤 노래를 부를까요? 한번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좋네요. 그러니까요. 저걸 북한에서 이제 다 부르게 되는 모습인데 특히 이 총 맞은 것처럼을 북한 젊은이들이 굉장히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평양에 있는 그 대학생들이 저 노래를 모르면 대화를 안 할 정도였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죠. 뭐 이 어느 인종이나 나라나 국가나 다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예상을 했던 것은 총이라고 하는 그런 안전 화기에 혹시 북한에서 거부 반응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그보다도 그 안에 흐르는 정서, 더군다나 그 백지영 씨의 그 풍부한 성량, 아마 이것들이 그 어울려져서 총 맞은 것처럼 상당히 이제 인기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뭐 제2에게라든가 그냥 감성을 우리 왔을 때도 불렀었죠. 그냥 감성을 뭐가 자극하면서 뭐 조용필 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초창기에 했더니 꺾인 창법을 했다가 원래 조용필의 그 창법으로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그러니까 창에 근거한 이런 흔들림이 있지 않습니까? 목소리에 그것에 사실은 이제 북한 주민들도 많은 호감을 갖고 있는 뭐 이런 것으로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강산이라든가 이런 어떤 락 밴드적인 또 윤도현 밴드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것도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그거 상당히 좀 궁금하고요. 더군다나 그 레드벨벳 상당히 뭐 짧은 치마라든가 그 댄스 같은 것에 과연 북한 청년들 또 관중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사실은 그때 이제 김정은 함께 있다고 한다면 아마 주민들은 아무렇지 않은 척 그냥 하지 않을까. 내심으로는 무엇인가 이른바 심쿵이 막 생기지만 눈동자는 막 하지만 겉으로는 사실.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 이런 식의 반응을 한번 재미삼아서 흥미삼아서 한번 예상해 봅니다. 그런데 북한 예술단이 한국에 왔을 때처럼 그 예술 그 공연 장면을 전부 다 공개를 할지 북한 주민들에게 그 부분도 상당히 관심이죠. 좀 녹화해서 보여주겠죠? 녹화해서 하는데 그렇더라고 레드벨벳의 노래를 그대로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줄지 방송을 통해서 또는 그 김정은 그 리설주 부분은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번에 그 평양에서 왔을 때 서울 문재인 대통령 내외분도 갔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 자리에서 뭐 이설주 같은 경우는 가수 출신이죠. 그 김정은 위원장도 뭐 서울시 의학을 하고 했죠. 그 두 사람은 또 레드벨벳의 노래를 어떤 표정으로 받아들일지 그런 부분도 좀 관심이 되죠. 아니 그런데 이번에 북한이 방중을 했을 때 굉장히 이슈가 됐던 인물 중 하나가 또 리설주이기도 그렇죠, 하잖아요. 리설주. 그래서 과연 4월 27일 우리 남북 정상회담 때 리설주가 나올 것이냐 말 것이냐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 리설주가 지금 나올 확률이 올 꽤나 것 같은데요?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특히 이번에 북중 그 회담 때도 보면 리설주가 굉장히 회담을 부드럽게 하고 그거에 기여를 했고 특히 또 중국의 관심들이 굉장히 높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4월 27일 회담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여기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국민들이 바라는 거나 또 미국에서 바라는 건 뭐냐면 정말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이 북핵 문제 이런 부분을 가장 근본적으로 다루는 정말 그런 문제 다루는 회담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청와대의 생각은 조금 그거보다는 조금 뭔가 예를 들어 전체적으로 좀 많이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일단 평화의 집에서 열리는 회담에서 뭐 오전 회담은 하지만 예를 들어서 만찬이나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남북의 어떤 대통령과 김정은 부부가 와서 만찬을 하는 형태로 해서 좀 더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 좋은 점도 있는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은 만약에 이 회담 자체가 너무 이벤트화하는 거 아니냐. 실제로 이 내용 자체의 집중보다는 그냥 하나의 정상회담의 형식적인 즉 우리가 처음에 판문점 평화집을 했을 때는 의지만 가지고 정말 남북이 치열하게 한번 논쟁을 벌이고 회담을 하고 거의 실무 성격의 그렇죠. 이런 것들을 바랬는데 그렇지 않고 이게 단시 하나 이벤트 형태로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또 그런 걱정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TV 생중계를 지금 정상회담을 지금 고려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 2000년과 2007년은 평양에서 했기 때문에 TV 생중계가 기술적으로 거의 불가능했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TV 생중계를 할 뿐더러 기자실 그 일산 킨텍스에 2,500명 규모의 대규모 프레스센터도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그러니까 부부들끼리 오찬을 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다 치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제는 아직 그 정확히 뭐 서로 어제에 대해서는 접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잘못 이렇게 하다가는 물론 형식도 중요하지만은 형식이 내용을 압도해 버리는 거 아니냐 그런 좀 우려도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 조금 전에 그 저희가 KBS가 세금으로 운영된다라는 표현이 일부 나왔었는데요. 세금은 아니고요. 수신료하고 광고비로 운영된다라는 점 짚어드립니다. 이웅혁 교수님 그리고 하재금 평론가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